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들이 많은 어떤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작년 한 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쭉 하락하니까 아무런 이제 이견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금매 위주로 거래도 조금 되고 뭐 거래량도 좀 미비하긴 하지만 좀 증가하기도 하고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경우는 네. 제 판단에는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 주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분들도 네. 거래를 하긴 하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매수 주체들은 무주택, 1주택 중심의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이 그래도 움직인다, 그쵸? 네. 이분들이 왜 안 움직이다가 조짐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 투자자들이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갭이 축소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금리 환경,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투자 매력도를 느끼고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규제를 좀 본격적으로 완화 환경.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절세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의 매력도를 느끼고 진입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최근 기사를 보니까 50%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고, 두 번째로는 저금리 환경. 우리가 이제 0.5%에서 단기간 7배가 올랐잖아요. 3.5%까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구 수익률 측면이나 아니면은 금리 조달 비용 측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투자자가 그렇게 큰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절세. 아까 말씀드린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고, 다주택자가 느끼기에는 사실 취등록세나 보유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그러니까 사고, 보유하고 팔 때의 그 세금 부담이 여전히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래량 증가는 사실 이러한 투자자들이 활동을 한다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투자자가 움직이기에 다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긴 하네요. 네. 근데 실거주자는 그래도 좀 움직인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거주자들이 주로 이제 네. 최근에 네. 움직이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을 네. 굳이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먼저 저는 가격 하락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가격이 이제 랭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 아파트나 뭐 대부분 주택시장의 전고점이라고 하는 네. 그 시기가 21년도 한 6월에서 11월 그 사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최고 가격을 찍었는데, 그때 가격에 비교해서 현재 한 25%에서 35% 정도 하락한 그런 주택 가격이 있고, 또 인천같이 공급이 많은 데는 뭐 5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게 좀 주요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된 환경. 네, 그래서 우리가 13대책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막 이런 계속 겹겹이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풀렸던 부분이 실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중 금리까지 좀 인하되었던 부분. 최근에 현재 5대 시중은행 금리 하단이 3%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서 매수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매수 부담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환경들이 실수요자들을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트리거는 역시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자금, 정책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고, 그게 젊은 세대들이 저가형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 주체는 실수요자들이다.
네. 그러면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장이 펼쳐졌을 때 네. 그때는 보통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네. 네. 그리고 좀 학군지, 이런 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게 보통 이제 3040대에서 좀 선호되는 네. 그런 실거주 가치가 높은 곳이 주로 이제 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신축의 커뮤니티가 좋은 대단지 아파트. 아, 이런 네. 데가 이제 3040들한테 선호되는 아파트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기사에서 보면 2030 세대들도 많이 이제 매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살짝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2030 세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지난해 2월 30%를 넘어서면서 네.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2030을 이렇게 묶기보다 30을 따로 떼어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30이 더 많으니까. 네. 30은 대부분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매입하는 세대고, 결혼하고, 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저가형 좀 주택을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합리적인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을 매수를 하면서 이 트리거가 계속 옮겨가는 이 현상이, 네. 첫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네. 한 2030 세대들이 생애 최초에 네. 좀 저가요 9억 원 미만의 주택들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 9억 원 미만의 그 주택들을 매도한 분들이 차례차례 상급지로 뭐 자녀 키우기 좋은 곳이든 학군지든, 왜냐하면 40 정도 되면 이제 자녀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최근 이제 서울의 구별 거래량을 보면 송파구가 1위고요. 네. 네, 그리고 2위가 강동구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송파 잠실 쪽, 그리고 강동 고덕,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아시겠지만 노원구의 또 상계중개 쪽도 학군지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3위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가장 먼저 하락하고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도 좀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유해시설이 적고 네.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대단지 신축이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자가 좋아하는 지역부터 거래가 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아까 뭐 송파부터 시작해서 강동구, 뭐 노원까지 들어보면 다 네. 좋아하는 곳들이 많네요. 네. 대단지가 있고 뭐 학군지에다가 신축이 있냐 없냐 요것만 좀 차이가 있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는 또 다르게 움직일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는 이 갈아타기를 보면 수익률은 좀 상급지로 가서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액수 자체는 올라가지만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그래서 네. 사실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그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투자 행위라기보다 삶의 어떤 자신의 가치, 예, 그러니까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네. 그 비용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강남에 가서 그 커뮤니티에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의 네. 예, 그런 니즈고, 투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그런 큰 덩어리보다 네. 수익률이 좋은 네, 그런 물건들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신축 아파트의 대단지가 거래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가치, 실수요 가치 때문에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투자장이 오면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이라는 지역도 워낙 크지만 어쨌든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흐름이 먼저 보이는 것들은 누가 봐도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지역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퍼지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만약에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꼭 무조건 상급지뿐만 아니라 뭔가 뭐 갭이 적거나 그렇죠. 뭔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뭔가 거래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제 판단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그 실수요장에서 투자 수요장으로 시프트하기는 좀 네.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 사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요자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이제 꾸준히 참여할까, 이것도 궁금하고, 네. 그 흐름이 보인 다음에 또 언젠간 투자자가 또 참여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돼야 또 투자자가 또 들어올까, 그 두 가지도 다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 사실은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장 큰 트리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격 떨어진 상황에서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밑에서 밀어주면서 갈아타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실수요장이 더 확대될지에 대한 그 말씀 주신 부분은 결국 특례 보금자리론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7주 만에 네. 목표치에 한 50% 넘게 지금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수량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 50% 정도 네. 남아있고, 그 중에 절반은 활용되었다는 그 네. 기사가 보였는데, 이게 만약에 소진되면 약간 좀 멈칫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지금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PF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을 조금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특례 보금자리론을 또 뭐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지만, 네네네. 뭐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그 어떤 정책 자금 내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다시 조정장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네. 사실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 갭이 줄어들든지, 네. 아니면 금리가 뭐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든지. 지금 3.5%면 네.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 붙이면 요구 수익률 뭐 한 6%, 7%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2%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 한 1.5% 기준금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기에는 단기간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는 좀 투자 수요장으로 가는 환경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핵심 키는 결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네요. 금리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지금 소진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연장되면 또 계속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소진되면 뭐 약간 소강기가 또 올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혜택이다 보니까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무주택자여도 네. 일단은 가격이 30%에서 40% 하락한 가격에 시중금리보다 더 저렴한 네. 4%대의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DSR 규제를 벗어나서 그렇죠. 네,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차피 생애 최초에 내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살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네. 많이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만 움직여도 네.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 가격에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거래량을 4년 뭐 네. 그때부터 쭉 계속 보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월 막 10,000건 찍다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가 평균이 뭐 5,000건, 7,000건, 8,000건 막 이러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21년도부터.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출 규제 때문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21년 뭐 네. 7월에서 11월 사이는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가격이 찍힌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가격이 유효하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된 상황에서 가격이 찍혀야지 그 가격이 좀 유의미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유의미한, 이렇게 그래도 전보다는 유의미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에 시장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이후에 또 찍히는 반등하는 거래량이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래량이 동반되냐, 아니면 이것보다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그 가격이 찍히냐, 그거를 같이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거를 지금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뭔가 최근에 거래가 된 단지들이 상당히 많긴 많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점이 이제 어디를 찍힐 거냐. 그렇죠. 호가는 네. 조금 높여서 나왔는데 네. 거기서 점이 찍힐 거냐 안 찍힐 거냐.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네.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이거를 너무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되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전체적으로는 부족이잖아요. 네, 부족인 상황에서 서초하고 강남만 좀 초과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분양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분양가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은 아,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올랐을 때 고분양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게 만약 미분양이 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파트 시장에 척도가 돼서 다른 아파트, 기존 구축들이 싸게 보일까? 이거에 대한 시장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당분간 이제 뭐 우리가 뭐 요즘 가구당 평균 소득도 상위 10%는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업황이 뭐 나쁘다고는 하지만 일부 업황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액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네. 매수 여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수용을 하기 시작할 것 같긴 해요. 아,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아파트 뭐 어떤 유튜버분들이나 좀 특히나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서울 아파트가 네. 앞으로도 뭐 한 30% 40% 더 폭락해야 된다. 아, 최근 저점에서 더 떨어져야 된다. 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고점 대비해 전체적으로 한 50-60%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채널들을 진짜 좀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맥스 더 떨어진다고 해도 10% 안으로는 더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성장이 네. 나왔던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기준이 되는 분양 그 가격 자체가 네. 글로벌 경기 그리고 어떤 물가의 흐름상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재이기 이전에 거주해야 되는 필수재잖아요. 네. 그것들을 사람들은 저는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말씀 주신 거에서 분양 가격이 요즘 생각보다 뭐 고분양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수요자들이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그게 지금 정말 사실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받아주면 당연히 신축인 건 알겠지만 이렇게 높은 금액도 다 받아줬네? 네. 그러면 옆에 있는 기축 시장이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이제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네. 다른 이제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네. 이제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네.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10%는 더 떨어지지 않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게 제가 볼 때는 둔촌주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둔촌주공도 고분양은 아니었지만 사실 둔촌주공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거 완판된다 안 된다. 많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둔주 살리기 시즌 1, 2를 하면서 일산 대책도 사실 둔주 살리기였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둔주의 5구제곱미터나 8호제곱미터 네. 25평, 30평대가 완판되면서 네. 네, 주변 시세 아파트들이 쭉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앞으로에도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시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특히 서울을 필두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조금 더 펼쳐지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뭐 미래를 그냥 살짝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여건들이 만약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바뀌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결국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환경. 그 환경이 좀 받쳐지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 아시겠지만 신수요자들은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
사실 그렇잖아요. 가격을 깎고 잘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집도 안 보고 매수하고 선매수 후 임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면 과열되기도 하고 가격도 금방금방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이 되려면 전세가 매매가 갭 네.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네. 아니면 규제 그 어떤 세금 관련된 규제, 네. 취등록세나 아니면 종부세, 양도세.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양도세를 아예 폐지를 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네.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살짝 작아 보이긴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아무래도 투자자는 계속 조금 눌림당할 것 같고. 네. 결국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결정이 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오른다 내린다라는 개념보다 그렇죠. 일정 수준 레인지 안에서 네. 오르고 내림이 반복되는 좀 지루한 장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